강세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았어요. 리비아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메시지를 보내는 그녀의 마음은 방금 전 회의실의 살얼음판 같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따스한 난로가에 앉은 듯 잠시나마 평온을 찾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가면이었다. 수천 번 연습한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걸고 그녀는 또 다른 자신을 연기하러 나섰다. 술라라시 오닉스 지구의 한적한 골목, 늘 가던 카페에서 언니 강리비아를 만난 강세라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눈부시게 완벽했다. 불과 몇 시간 전 조직의 배신자에게 냉혹한 처단을 명령했던 피의 여운 따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리비아는 햇살처럼 해맑은 얼굴로 자신의 디자인 회사 이야기, 새로 시작한 소소한 취미 이야기를 제자해거렸다. 세라는 다정한 동생이 되어 귀 기울였다. 오라번역 사무소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가끔은 철없는 여동생의 역할이었다. 무해한 거짓말들이 능숙하게 대화 사이사이에 끼어들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세라의 오른팔, 최태현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주변을 경호하던 그가 이곳의 모습을 드러낼 줄이야? 그는 무심코 세라를 향해 조직에서 하던 대로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려다 세라의 날카로운 경고 눈빛을 받고 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고개만 따닥하며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리비아의 예리한 시선이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세라야,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왠지 너한테 깍듯해 보이는데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세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예전에 사업상 몇 번 본 사람이에요. 아마 날 기억하나 보죠. 하지만 리비아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이었다. 대화는 다시 이어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다. 리비아는 차를 마시려다 문득 세라의 손목에 시선이 멎었다. 세라가 찻잔을 집으려 소매를 살짝 걷었을 때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 자국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늘 긴 소매옷으로 가리고 다니던 그 의문의 흉터. 리비아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저 흉터는 대체 언제, 왜 생긴 걸까? 카페를 나선 후에도 리비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세라의 비밀스러운 통화들, 잦은 외출과 늦은 비가, 평범한 번역가 월급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고가의 선물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며 머릿속에서 불안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남자, 최태현이라는 사람의 석연치 않은 태도, 그리고 손목의 흉터까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오라번역 사무소, 리비아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곳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까? 동생이 일한다는 그곳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이상하게 느껴졌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래, 직접 가보는 수밖에. 리비아의 발걸음이 오라번역 사무소가 있다는 건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미 조용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세라.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그 질문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칠 터였다. 단단히 마음먹은 강리비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오라번역 사무소. 그 이름 아래 감춰진 동생 강세라의 비밀을 오늘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평범한 번역 회사일 리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라, 대체 너는 누구니? 오라번역 사무소의 문은 잉크와 종이 냄새 대신 싸늘한 침묵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리비아를 맞이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여자는 단정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리비아를 훑었다. 여긴 평범한 회사가 아니야. 리비아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사무실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번역 관련 서적은커녕 온통 복잡한 도표와 데이터가 떠있는 모니터들, 그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굳은 표정의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강세라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의 여자는 잠시 리비아를 빤히 쳐다보더니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세라 실장님은 지금 중요한 고객과 미팅 중이십니다.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눈과 귀는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폈다. 그때 굳게 닫힌 줄 알았던 회의실 문틈으로 희미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동쪽 항구에서 들어오는 물건, 절대 안전 확보해야 합니다. 여왕님의 명령입니다. 여왕, 물건. 리비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여왕이라니, 그게 세라를 지칭하는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리비아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틈을 타 그녀는 조용히 세라의 사무실로 보이는 방문 앞에 섰다. 문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살짝 돌리자 스르륵 문이 열렸다. 세라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동시에 냉혹한 기운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피닉스 프로젝트 급히라고 적힌 두툼한 파일과 함께 검은 연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단검이 놓여 있었다. 그 섬뜩한 아름다움에 리비아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이게 정말 번역가의 사무실이란 말인가? 파일 밑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자신과 세라, 그리고 젊은 시절의 부모님 모습이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갈겨 쓴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저주는 반복될 것이다. 피는 피로써만 정화되리라. 저주라고? 이게 대체 무슨? 리비아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부여잡고 싶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리비아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예상보다 일찍 사무실로 돌아온 세라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리비아가 만졌던 그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두 자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깨지기 직전에 유리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세라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한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혹한 여왕의 눈빛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강세라의 싸늘한 시선과 마주한 강리비아는 들고 있던 낡은 사진을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이게 다 뭐냐고, 세라야. 드디어 리비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진과 함께 책상 위에 피닉스 프로젝트 파일을 가리키며 그녀는 절규하듯 물었다. 여왕. 피닉스 프로젝트? 이게 내가 말한 번역일이야? 대체 나한테 뭘 숨긴 거야? 말해.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리비아의 경악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 앞에서 세라는 더 이상 다정한 여동생이 아니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운명의 경류에 맞설 준비가 된 흑년의 여왕, 방세라 그 자체였다. 세라가 입을 열어 해명하려던 찰나 사무실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져나왔다. 젠장, 기습이다. 사왕회 놈들이야. 밖에서 최태현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흑년의 숙적, 사왕회. 그들이 리비아를 미행해 이곳 흑년의 심장부를 급습한 것이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창문 깨지는 소리, 총성, 비명. 모든 것이 뒤엉켜 혼돈을 만들어냈다. 세라에게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은 없었다. 본능적으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감각이 깨어났다. 그녀는 리비아를 자신의 등 뒤로 밀치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언니, 엎드려. 내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 말과 동시에 세라는 허리춤에서 검은 연꽃 문양이 새겨진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리비아는 처음으로 동생의 전혀 다른 모습을 목격했다. 여리고 순수하기만 했던 세라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적진을 헤짓는 그녀는 한 마리 검은 표범처럼 날렵하고 잔혹할 정도로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노렸다. 단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서왕의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2명, 3명. 세라의 몸짓은 마치 잘 짜인 사륙의 춤사위 같았다. 리비아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가는 듯했다. 공포와 혐오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묘한 경외감. 저것이 내 동생 세라란 말인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저토록 다른 모습이 공존할 수 있는 거지? 숨막히는 현실 앞에서 리비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복면을 쓴 사내 하나다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강세라. 내년에 목을 베고 내년에 그 잘난 조직을 오늘부로 끝장내주마. 낯익은 목소리에 세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침에 분명히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조직의 배신자. 그가 살아있었다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서왕회와 손을 잡고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이 세라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리비아를 향했다. 내년뿐만이 아니다. 내년에 그 연약한 언니년도 오늘 함께 저승길 동무로 삼아주지. 배신자의 악독한 선언에 세라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감히 내 언니를. 분노가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다. 그러나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최태현과 몇몇 충성스러운 도하들이 혈로를 뚫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져 갔다. 사방에서 덮쳐오는 적들. 세라와 리비아는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다. 이제 끝인가? 절망감이 엄습하려던 바로 그 순간 총알이 빗발치는 복도 저편에서 최태현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여왕님. 지하 비밀 통로입니다. 이쪽으로 빨리. 세라는 리비아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언니, 정신 차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설명은 나중에 할게. 피와 하얀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도를 뒤로하고 두 자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탈출을 시작해야 했다. 언니, 정신 차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설명은 나중에 할게. 방세라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피와 하얀 냄새 자욱한 지옥도를 빠져나온 그들이 도착한 곳은 흉년의 비밀 안전가옥이었다. 낡고 축축한 지하 창고였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총알이 빗발치던 바깥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었다. 최태현은 어깨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세라와 강리비아를 안전하게 피신시킨 것에 안도하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눅눅한 공기 속 희미한 전등만이 깜빡이는 지하 안전가옥에서 방세라는 마침내 모든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거대한 범죄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를 이어 내려온 피로 얼룩진 가문의 저주에 관한 것이었다. 리비아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낯선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그녀의 동공은 공포와 불신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피와 먼지로 뒤덮인 세라는 그런 언니를 마주보며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들의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흉년의 선대수잔이었는지, 그리고 왜 리비아는 평범한 삶을 살도록 멀리 보내졌고 자신은 이 잔혹한 운명의 계승자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세라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조직을 정화하고 어둠의 고리를 끊어내려 했던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감시 가문에 내려오는 끔찍한 저주. 거대한 희생 없이는 결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피로 점철된 운명에 대해서도. 세라의 등에 새겨진 불사조 문신. 그것은 단순한 흠년의 상징이 아니었다. 죽음의 위기나 극도의 배신에 직면했을 때 붉게 타오르며 고통을 안겨주는 저주의 낙인이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우리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셨어. 내가 뭘 꾸며내고 있는 거야, 세라. 리비아는 귀를 막으며 절규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세라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그게 진실이야, 언니. 곁에 있던 최태현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세라의 말을 뒷받침했다. 그의 눈빛 또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냉혹한 흑년의 여왕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나약함이었다. 내가 이 모든 걸 짊어진 건 언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오직 그 이유 하나뿐이었다고. 목소리는 처절했다. 진심이었다. 리비아는 흐느끼는 동생의 모습에서 그동안 자신을 향했던 세라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감을 느꼈다. 값비싼 선물들, 과잉 보호처럼 느껴졌던 관심들. 그 모든 것이 이 무거운 진실 아래서는 다르게 해석되었다.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리비아는 진실의 무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눈물을 닦은 세라의 눈빛이 다시 한번 강하게 빛났다. 언니, 나 결심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셨던 피닉스 프로젝트를 내 손으로 완수할 거야? 흑년을 해체하고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끊어낼 거야? 그리고 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을 거야? 사왕회의 위협, 조직 내부의 반발 세력.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희생 없이는 새로운 시작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리비아는 숨을 죽인 채 세라를 바라보았다. 동생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운명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워 보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의지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과연 세라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이 피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 어둠이 짙게 드리운 지하 안정가오. 그러나 세라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새벽을 향한 위험하지만 절실한 그녀의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리비아는 동생의 결연한 눈빛에서 희망과 동시에 짙은 불안감을 읽었다. 세라, 정말 괜찮겠어? 너무 위험하잖아. 방세라는 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온기가 마지막 남은 인단섬을 붙잡아 주는 듯했다. 괜찮아, 언니. 내가 모든 걸 끝낼게. 우리를 위해서 창밖으로 번지기 시작한 여명은 어쩌면 핏빛으로 물들 또 다른 새벽을 예고하는 듯했다. 세라의 흑년 해체 선언은 술나라 시지아 세계에 떨어진 핵폭탄과 같았다. 암흑가의 포식자 사왕회가 이 절호의 기회를 다 잡은 먹잇감을 놓칠 리 만무했다. 예상대로였다. 세라는 즉시 충성파 핵심 간부들을 긴급 수집했다. 회의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했다. 흑년을 해체하고 모든 사업을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녀의 선언에 노골적인 반발과 불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세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최태현을 비롯한 충신들이 그녀의 곁을 굳건히 지켰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조직 내부의 배신과 부패 증거들이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았다. 피해 숙청 대신 그녀는 증거로서 낡은 제국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사왕회는 흑년이 내부 분열로 혼란에 빠졌다고 판단, 추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움직였다. 물론 모든 것은 세라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녀는 항구의 낡은 참고에 정교한 덫을 놓았다. 흑년의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질 장소라는 미끼였다. 실사는 사왕의 수뇌부와 흑년의 남은 배신자들을 일망타진하고 동시에 비밀리에 접촉해온 내부 고발자를 통해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기려는 치밀한 계획.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다. 어둠이 내린 항구. 창고 주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사왕의 무리들이 창고를 포위하듯 접근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뜩였다. 창고 안, 세라는 최태현과 충신들과 함께 결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순한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지긋지긋한 어둠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성전이었다.
등 뒤에 불사조 문신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잃었다. 시작해. 세라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낡은 창고는 순식간에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로 변했다. 총성과 고함,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세라는 검은 연꽃 단검을 휘두르며 적진을 헤집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죽음의 그림자가 묻어났다. 최태현 역시 맹수처럼 싸우며 세라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쉽게 뒤집히지 않았다. 서왕회의 공세는 거셌고 극년의 배신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전황은 점차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세라의 어깨에 스친 총알이 붉은 피를 흩뿌렸다. 아찔한 통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려 할 때였다. 세라. 믿을 수 없는 목소리. 리비아였다. 안전가옥에 있으라 신신당부했지만 동생에 대한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뒤따라온 것이다. 그녀는 전투 경험이 전무했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기지를 발휘했다. 근처에 있던 조명 스위치를 내려 창고 전체를 암흑으로 만든 것이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사왕의 무리들이 당황하는 사이 세라는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밤의 여왕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계획대로였다. 창고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경찰 병력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부주하려던 서왕의 두목과 흠년의 배신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거대한 암흑 제국, 흑년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먼지가 가라앉고 핏빛으로 물들었던 항구에 진짜 새벽이 찾아왔다. 방세라는 폐허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박리비아를 바라보았다. 지쳤지만 더없이 평온한 미소였다. 끝났어, 언니. 올인. 자유야. 멀어져가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기나긴 악몽의 종결을 알리는 듯했다. 그리고 2년 뒤 솔라라시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그림처럼 들려오는 언덕 위에 야 숨겨진 책방이라는 아담한 서점이 문을 열었다. 한때 어둠의 시면을 꿰뚫어 보던 서점 주인의 눈에는 이제 잔잔한 바다의 햇살만이 담겨 있었다. 세라. 아니 이제는 그저 강세라로 불리는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고 있었다. 언니 리비아는 디자인 일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서점 일을 도왔다. 세라의 손목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나온 험난한 여정을 그리고 그 끝에서 찾은 소중한 평화를 기억하게 하는 증표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뜻밖의 손님들이 책방을 찾았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태현 그리고 한때 흑년의 그림자였던 몇몇 얼굴들이었다. 이제는 어엿한 보안업체 사장이 된 최태현과 과거를 청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은 더 이상 세라를 여왕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세라씨, 잘 지냈어요? 라며 안부를 물었다. 푸근하고 정겨운 만남이었다. 오랜 친구들처럼. 그날 저녁, 리비아는 세라에게 작은 스케치북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리비아가 그린 아름다운 꽃 그림들이 가득했고 마지막 장에는 햇살 속으로 우아하게 비상하는 한 마리 불사조가 그려져 있었다. 더 이상 사납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림 밑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내 안의 불사조는 마침내 자신만의 하늘을 찾았어. 세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두 자매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밤하늘엔 별들이 쏟아질 듯했고 파도 소리는 부드러운 자장가 같았다. 가끔은 우리가 정말 이걸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세라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리비아는 그런 동생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우린 해냈어, 세라야. 우리가 빛을 선택했으니까. 두 자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과거의 어둠을 몰아내고 마침내 찾아낸 구원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자매의 그리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 의지의 간인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밝아오는 새벽빛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